313, put your motherfucking hands up and follow me. Everybody from the 313, put your motherfucking hands up. Look, look. Now while he stands tough, notice that this man did not have his hands up. This free world's got you gassed up. Now who's afraid of the big bad wolf? 1, 2, 3 into the 4. 1 pop, 2 pop, 3 pop, 4. 4 pop, 3 pop, 2 pop, 1. Your pop, he's pop, your pop, none. This guy ain't no motherfucking MC. I know everything he's got to say against me. 영화 8마일입니다. 1990년대 디트로이트. 어느 한 무명 래퍼가 지역 힙합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싸워나간 이야기. 이 영화는 주연 배우이자 미국 최고의 래퍼였던 에미넴의 실제 삶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힙합이 흑인들의 전유물로 알려지던 시기, 백인의 불모지에서 세계 정상에 우뚝 서게 된 에미넴의 이야기는 영화를 보고 수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깊은 여운으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흑인들이 가득한 클럽, 단 45초 내에 자신의 랩 실력만으로 맞짱을 떠야 하는 랩 배틀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실력으로 승리하는 모습은 지금도 떠올리면 영화 속 가장 짜릿한 장면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직 이수 중이었던 저는 복수 전공을 이수해야만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이 있었습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한창 병행하고 있을 때라서 이 복수 전공을 하는 게 시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었죠. 저는 복수 전공으로 철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영문과나 경영학을 하고 싶었지만 그런 전공들은 학점 관리나 해야 할 공부의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 그나마 가장 쉬울 것 같았던 철학과를 선택했던 것이죠. 이런 목적으로 듣게 된 철학과 수업들이었지만 의외로 저는 무척 재밌었습니다. 동양 철학의 심연에 빠지면서 나중엔 주전공인 국문학과보다 철학과 과방에 머물며 철학과 학우들과 공부하고 토론을 나누기도 했었죠. 인생에서 주역을 만나게 된 고마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철학과를 처음부터 주전공으로 선택한 10명의 학생들을 제외하곤 다들 저처럼 각종 고시나 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한 도구로 선택한 거라 그런지 철학과 수업 분위기들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졸거나 아예 엎드려 자는 애들도 있었고 강의 시간, 토익 시험 공부를 하는 애들도 있었죠. 특히 주역과 사상이란 과목은 더 심했습니다. 이 과목의 교수님은 저기 어느 작은 동네에서 철학관을 운영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사주를 풀어주거나 최면으로 심리 상담을 하는 분인데 매주 한 번 대학 수업에 출강을 나오는 것이었죠. 세월이 묻어나 보이는 비둘기색의 개량 한복에 도인처럼 길게 늘어뜨린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첫 수업,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학생들은 그만 푸흡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야, 설마 교수님이야? 구름 타고 온 거 아니야? 교수님은 이런 학생들의 다소 불손한 태도를 아시는 건지 짐짓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한복을 입은 등 뒤가 까맣게 땀으로 젖을 때까지 열심히 강의를 하셨습니다. 주역의 팔괘를 설명하며 까마득한 한문도를 칠판에 쭉 적어내려가다 보면 몇몇은 졸거나 몇몇은 자기네들끼리 장난을 치며 집중하지 않았죠. 저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여름방학을 한 달 앞둔 어느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창문 바깥에선 매미가 목청껏 울어대서 안 그래도 교수님의 허스키하고 작은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날이었죠. 매미 소리와 교수님의 한문 강독이 자장가가 되어 학생 절반 이상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맨 뒤에선 유학을 다녀온 영문과 학생들 5명 정도가 항상 앉아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특히 수업 태도가 좋지 않았었죠. 동양 철학을 비과학적인 미신 정도로 생각하는 건지 늘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서 교수님이 운명에 대한 이야기 하시거나 최면으로 내면을 치유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때 자기들끼리 웃곤 했습니다. 야야, 최면이래. 이러다 대학 강의실에서 진짜 최면 걸리는 거 아니야? 그날은 교수님이 칠판에 판서하는 걸 멈추고 무언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듯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최면은 내면의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참여해보고 싶은 학생이 있나요? 순간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졸고 있던 학생들도 최면 체험? 하며 모두 눈을 뜨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키득키득 웃는 학생들이 여전히 있었죠. 아무도 손을 들지 않자 교수님은 안과 맨 뒤에 앉아있던 영문과 5인방을 향해 말했습니다. 한번 나와서 해보지 않을래요?
그러자 그 학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야, 네가 해봐, 네가 해봐 하더니 가장 태도가 불량해 보였던 남학생 한 명이 바지 추리닝을 치켜 올리며 커다란 덩치로 어슬렁어슬렁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이 교수님은 의자를 몇 개 붙이고 가디건으로 등을 받칠 쿠션을 만든 후에 그 학생을 눕히듯 앉혔습니다. 자,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합니다. 이제 당신은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 그 장소로 갈 겁니다. 하나, 둘, 셋. 대학 강의실에서 벌어지는 이 요상한 광경에 모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봤습니다. 이 지점까지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는 애들도 있었죠. 길이 보여요. 아주 긴 길이요. 눈을 감고 체험에 참여했던 그 학생의 입에서 갑자기 나온 말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갔죠. 네, 그 길로 쭉 걸어가세요. 당신은 안전합니다. 언제든 위험하면 내가 깨워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계속 걸어가세요. 그 길 끝에 무엇이 보이나요? 네, 뭐가 보여요. 하얗고 큰 거. 북이요. 커다란 북이 보여요. 그 학생의 몸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북이 보이는군요. 또 뭐가 보이나요? 그 옆에 꼬마가 있어요. 몇 살로 보이죠? 9살? 10살? 남자인데 울고 있어요. 왜 우는 것 같나요? 한번 다가가서 왜 울고 있는지 물어봐 볼래요? 아빠 때문이요. 아빠를 피해서 여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아이를 위로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빠에 대한 무서운 기억을 사라지게 해보자고요. 그 옆에 있는 북을 그 아이와 함께 힘껏 찢으세요. 주변에 나뭇가지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들어서 힘껏 찢어버리세요. 한창을 그 둘은 안 찢어져요. 너무 북이 단단해요. 아니요, 찢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알 수 없는 말들이 오갔고 저를 포함한 강의실 학생들은 그야말로 얼음이 되어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놀라운 건 그 덩치 큰 학생의 감은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지금 최면의 효과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최면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때 그 모습이 진짜였는지 여전히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후에도 호기심에 참여하고 싶다는 다른 학생들이 있어 몇 번 더 해주셨지만 저는 뭔가 모를 두려움 때문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았었죠. 제가 말하려는 건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그날 이후 그 교수님의 강의실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구멍이 듬성듬성 보이는 낡은 개량 한복에 가슴께까지 내려온 흰 수염을 한 그 교수님이 등장할 때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지각하는 이도 없었고 수업 시간에 토익책을 펼쳐놓는 학생도 더 이상 없었죠. 대부분 바른 자세로 앉아서 교수님의 그 수업을 필기하며 잘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본인의 분야에서 날카로운 실력을 한번 보여준 것이죠. 저는 현재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입시학원 운영과 온라인 사업, 2개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가끔 글도 쓰고 플랫폼에서 유통을 통해 돈을 벌기도 합니다. 본업인 학생들 강의 이외에 전혀 다른 분야에 도전하고 실행에 옮기면서 파이프라인을 늘려나가는 그 과정에서도 제가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저만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고등부 국어 강의력입니다. 무려 지난 8년이란 시간을 직강 수업에서 은퇴하고 온라인 사업이란 새로운 사업을 띄우기 위해 매진해왔지만 그래도 틈틈이 계속 수능을 분석하고 교과 과정에 새로 추가된 작품과 지문을 공부하고 바뀐 고등부 교육과정을 업데이트해 나갔습니다. 이젠 학원이 4개의 지점이 되고 수강생 숫자도 안정적으로 높은 숫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수업에 복귀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뿌리이자 본업에 대한 실력이 무뎌지지 않도록 어느 기준선 이상으로 계속 남몰래 갈고 닦고 있었죠. 역설적이게도 이 사실이 제가 2번째 파이프라인, 3번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도 자신감의 원천이 되어주었습니다. 제가 고등부 국어 수업에서 실력과 강의력을 유지하고 있으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게 크게 두렵거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얻으려면 타고 온 기존의 배를 불태워야 한다는 격언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언제든 다시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게 오히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러 달려나가는데 심리적으로 큰 힘이 되어주었죠. 저는 지난주에 8년 만에 강의에 복귀했습니다. 그 사이 분필과 칠판이 패드와 전자칠판으로 바뀌었고 저작권법 때문에 교재 제작 검토에 몇 배의 시간이 더 드는 것 빼고는 귀여운 고등학생들의 모습은 지금 20, 30대가 된 예전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때와 동일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누구보다도 관동별곡을 제일 재밌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국 실력이 깡패라는 걸 믿습니다. 본업에서든 부업에서든 어떤 딱 한 가지 분야에서는 반드시 평균 이상의 날카로운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겉으론 유순하고 물렁해 보여도 언젠가 어느 순간이 오면 내가 실력으로 딱 보여줘야 하는 때가 옵니다. 그 진실의 순간, 느슨하고 물렁한 실력이 드러나면 세상은 나에게서 등을 돌릴 것이고 수년간 예리하게 갈고 닦은 진짜 실력을 드러내면 세상은 인정을 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줄 겁니다. 마케터라면 바이럴 퍼포먼스 마케팅의 귀신이 되어야 하고 편집자라면 화면 전환 하나도 예사롭지 않게 할 줄 알아야 하고 강사라면 학생들이 어떤 문제지에 문제를 불시에 가져와도 즉석에서 질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원예사라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 모든 수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의사는 환자의 안색과 차트를 보자마자 몸에 생긴 변화와 문제를 예상할 줄 알아야 하고 청소가 업인 사람은 어떤 묵은 때는 어떤 재료에 어떤 조합으로 닦아내야 말끔하게 지워진다는 목록이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찍고 나스닥도 연일 상승 중인 요즘 많은 분들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부동산, 주식, 코인 투자를 다방면으로 공부하고 실제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업, 제 1번 저수지인 이 본업에 있어서 나의 실력을 늘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유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을 불리는 재테크도, 부업도, 지식 창업도, 유튜브도 모두 본업에서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후에 해야 세상도 인정하고 결국엔 끝까지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